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 2명을 100일 넘게 미뤄오다 오늘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늦은 만큼 속도를 내서 다음 달 안에는 이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 둘이 거부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없다 보니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이현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기한을 105일이나 넘긴 뒤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추천해둔 상황. 이로써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려면 이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이 거부하지 않을 후보를 찾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흠 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없다며 규탄 대회까지 열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다음 달까지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을 쓰면 공수처법을 고쳐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거부권을 3번까지만 참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번까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민생 포기 선언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하루에만 공수처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법안 13개를 발의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공수처장이 순조롭게 임명될지 의문스러운 이유가 이겁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까지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요. 공수처를 특검하고 연동시켰단 말이죠. 자, 쉽지 않겠죠? 네, 지금 여야의 대립을 보면 전선이 2가지입니다. 큰 전선은 공수처 대 특검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여당이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 의혹 등 검찰 개혁 과제를 확인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인 거죠. 제대로 수사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팀을 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어떤 수사를 한들 누가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또 공수처 사안 내에서 보면 공수처법 개정안대 거부권이라는 다른 전선이 있습니다. 이미 출범이 105일이 지연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목 잡기식 거부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공수처법을 추진할 때는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게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두 전선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면 여당이 다수결 정치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바로 공수처가 급부상을 했지만 자, 국회에 밀린 과제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선 공정경제 3법이 거론됩니다.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인데 기술 탈취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와 야당의 노동법 연계 처리 방침이 변수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용보험과 돌봄 확대,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인정된 이해충돌 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556조 규모의 새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불법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그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요. 오늘 국감이 끝났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힌 대로 정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인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민께서 주신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어제 끝났는데 그래도 정 의원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진 출석 없이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을 종용해온 민주당은 원칙대로 체포 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데 규정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해 모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박희춘, 박주선, 현영희, 이석기 의원, 18대 국회 강성종 의원, 14대 국회 박은태 의원 등 6건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의석수는 모두 174석입니다. 제19 감싸기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원칙대로 체포에 동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열세지만 경합 지역 특정 계층의 희망을 걸고 마지막 추격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 이 펜실베이니아의 민심을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서부로 들어가는 길은 스산한 날씨만큼이나 음울했습니다. 러스트벨트란 별칭에 어울리듯 쇠락한 공업지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선거인단 20명으로 경합주 중 두 번째로 큰 펜실베이니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일정을 거의 바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마치고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까지 가지 못한 주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차가 지나가는 모습 보려고 이렇게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렸습니다. 열성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의 구애 대상은 대학 나오지 않은 백인들. 지난 대선에서 백인 저학력층의 선택은 트럼프 67%, 클린턴 28%였는데 그들을 더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There's a lot of voters that are certainly underrepresented and in rural areas that may not necessarily be reflected in national pools. 백인 저학력층엔 바이든에게 더 쉬운 색깔론도 잘 스며들었습니다. If Joe Biden win this election, what will happen to this country? We'll have socialism. We won't have any more freedom. We won't have freedom to do what we want. 하지만 비백인, 고학력, 젊은 층이 부쩍는 도시와 교외 지역은 바이든 지지가 앞섭니다. There just seems to be no boundaries that this man will take in order to achieve whatever greed he's in the corner of. 우편 투표 170만 건 중에서도 민주당 유권자 119만, 공화당 35만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추격에 마음 놓을 수 없는 바이든도 어제 예정에 없던 깜짝 유세로 맞섰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호 특파원 직접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선거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 특파원, 경합주도 경합주지만 본투표 날 전에 미리 하는 이 조기 투표 열기가 갈수록 뜨겁습니다.
네, 6,200만 명이 벌써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대선 유권자 수의 45%, 그러니까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우편 투표 참여자는 민주당 유권자가 많아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열망이 엄청나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람은 민주당이 많아도 앞으로 투표할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가 훨씬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우편 투표도 계속 몰리는데 이게 개표가 일입니다. 이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등 이 8개 주는 11월 3일 선거일이 돼야 우편투표용지를 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쌓아만 놓고 있어야 하니까 개표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투표는 지난번 대선 때하고 다르게 흑인들 참여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에 유리하겠죠. 네, 그렇게 봐야죠. 흑인들 조기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주별로 2배에서 10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이 또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보좌관 인터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s policies are the policies that can help people break out of the problems that they're complaining about, but he can't want them to be successful more than they want to be successful. 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국가의 도움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즉각 인종차별이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흑인들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짧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집단으로 주먹 다짐을 했다고요. 네,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이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유대인 모임이 도심을 누비니까 트럼프 반대자들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서로 간에 욕설이 오가고 주먹 다짐, 발길질도 있었는데 약간 다친 사람도 있고요. 경찰에 7명이 연행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충돌이 앞으로 있을지 염려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졌던 인천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이 독극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했다는 건데요. 유족들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고3 A군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건강하던 10대가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숨지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A군의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A군의 몸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육가공품에 첨가물로도 쓰이는데 많이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부검하고 저희가 백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범이다라고 했을 때 벌써 중독 사례로 확인했어요. 경찰은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의 형은 동생의 죽음이 독감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부검 등 역학조사 결과 A군의 사망은 백신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색 침전물로 논란이 됐던 한국 백신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침전물이 백신의 원래 성분인 단백질 덩어리로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된 물량 61만 5천 개는 전부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전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특정 원액과 특정 주사기에 들어있는 백신에서 침전물이 발견된 점에 주목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무료 접종 대상자의 53.9%인 1,0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88명 새로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 한 대학의 친목 골프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무려 80명이 같은 날 골프를 쳤고 이 중에 20명 정도가 같이 뒤풀이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련해서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지난 17일 성균관대 비학위과정 수강생 80명이 이곳에서 친목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가족과 지인까지 추가 감염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31명입니다. 골프 모임 참석자 중 20명이 별도로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확진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라운딩도 어떤 접촉 경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운동 이후에 식사 모임도 있었고 그 식사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확진이 된 것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수강생들은 은행의 고위 임원과 서울 유명 병원의 교수, 법조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부터 아예 자가격리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래서 환자 진료나 이런 건 다 지금 안 하고 계시고. 방역당국은 골프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명으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일정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지만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언제든 집단 유행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연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감염 환자의 혈관 속에서 혈전, 핏덩이가 늘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전은 심장과 신장 등 여러 장기를 공격하게 되는데 특히 뇌로 가면 치명적입니다. 이 혈전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를 앓으면서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뇌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와 관련해 영국 연구진이 코로나19 완치자 8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뇌 흐림 현상이 나타나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는 뇌 나이가 10년 늙거나 IQ가 8.5 떨어졌고 통원 치료자는 뇌가 5년 늙거나 IQ가 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검찰이 검사 향응 접대 의혹을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라임 수사팀에서 갑자기 전보된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비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튿날 서울 남부지검은 형사 6부 산하에 검사 5명으로 이뤄진 라임 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기존 수사팀의 A 검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보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A 검사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쫓겨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A 검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포함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지난 6월 초 A 검사에게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 의혹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 검사가 이를 묵살한 정황을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서 술 접대 의혹을 처음 들었다는 입장인 만큼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A 검사가 보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누락했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남부지검 관계자는 A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 전보 조치한 건 아니라며 기존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옮겨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실제 김 전 회장에게서 검사 술 접대 관련 진술을 받았는지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이렇게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검사 술 접대. 김봉현 전 회장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의 요청으로 당시 술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나 핵심이 아닌데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권 정치인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지난해 7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주형 변호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을 술 접대한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술 접대가 이 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가 후배들과 자리를 마련한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예약해 이뤄진 자리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후배 검사 3명을 소개하며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고 한 명은 독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해외 연수를 곧 간다는 말을 했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의 질의에 이주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접대가 이뤄진 날 주점의 다른 방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주점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술 접대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를 갔다는 검사의 술 접대 이후 출입국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 옥중 입장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전 회장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체포 이후 66번의 검찰 출정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인 횡령 등은 초반에 잠깐 다뤄졌을 뿐 대부분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전 회장 자신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검사 비위 관련 구체적 물증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2%,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이 되면서 2% 가까이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지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오름세도 가팔랐습니다. 3분기 성장률 1.9%. 두 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2% 가까이 급반등한 겁니다. 전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15.6% 급증했고 그에 따라 설비 투자도 6.7% 늘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회복세로 돌아선 걸까요? 지표상의 수치나 해외의 높은 평가에 비해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하죠. 내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며 기껏 살려놨던 내수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무너졌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3분기 소비는 마이너스로 주저앉았고 그 결과 3분기 성장률을 0.4에서 0.5%포인트 정도 깎아 먹었습니다. 오늘 통계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도 내수 위축만 아니었다면 2%대 중반 성장률을 달성했을 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다면 상반기 예상했던 우리 경제의 V자 반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겠죠. 역시 방역이 답이었습니다. 이제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1년 전 수출액을 웃돌 만큼 호조세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가 양호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이나 미중 갈등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에 4, 4분기에 지금 유럽 쪽에서 또 미국도 그렇게 급격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4분기에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는데 정책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쿠폰 지급,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내수 진작 정책에 집중하고 연말에 남는 예산이 없도록 재정 지출 집행에도 노력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했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죠. 그동안 시세의 50에서 70%밖에 반영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15년 안에 공시가를 집값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세 부담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용 115제곱미터 45평형이 20억 5천만 원에 팔린 서울 아현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2억 5천만 원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와도 동떨어지고 주택 유형별로도 격차가 크다 보니 현실을 반영 못하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를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은 대체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100% 수준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돼 앞서 본 아현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447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5억 원 넘는 집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리지만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올리고 단독주택 역시 15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5년까지 올리는 시기입니다.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는 만큼 중저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완화를.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 유력한데 이 경우 대상은 현 시세 13억 원 이하 아파트나 17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구부정한 어깨로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나 싶지만 아들의 참담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숨진 27살의 일용직 장덕준 씨가 그의 아들입니다. 대체 이 아버지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회사가 만들어낸 채찍 같은 노동 환경이 건강했던 20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절규가 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과로사가 아니다,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쿠팡 측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겠다는 체온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아버지는 아들을 편히 보내주지 못하는 죄인 같은 심정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 준 건 오히려 소비자입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이 짧은 한마디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택배 현장 분주한 손길에 짧은 쉼표 하나를 찍어준 겁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재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택배 기사에게 서툰 글씨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택배 기사는 현관에 붙은 이 편지를 촬영해 휴대폰에 보관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배달되는 택배가 기사들의 고된 노동덕이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도 못 자시고 일하시니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내시고. 과로에 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인터넷에는 택배기사 응원 캠페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금 천천히 오셔도 괜찮으니 건강을 꼭 챙겨달라는 글이 걸린 현관.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관문에 붙여둔 고맙다는 메시지. 힘내라며 놓아둔 비타민 음료. 돌아가신 기사도 나오는 걸 봤어요, 뉴스로. 우리가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이가 직접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허기를 달래라며 놓아둔 작은 간식이나 음료들은 남의 고된 노동으로 편리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 딸이랑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서 배짐이랑 같이 내놨는데 또 맛있게 드셨다고 또 연락도 오셨더라고요. 기분 진짜 좋았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많이 위로가 돼요, 요즘은. 간식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받으면 그날 하루는 좀 덜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택배사들이 잇따른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택배 물량이 늘어 사측 영업이익은 폭증했지만 노동자의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며 삭감된 배송 수수료의 원상 회복과 노조 인정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오늘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냥 몸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던 이곳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인 정진웅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찾아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물을 삭제할 수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완강히 거부해 우발적 충돌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려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전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당시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정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주지검에 부임한 이후에 좀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물증은 없지만 수사팀은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현장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독직 폭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파면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진 데다 별도의 감찰도 진행 중인 만큼 정 차장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조만간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5톤 화물차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낮 사거리에 멈춰 있던 경찰을 옆에서 들이받고 근처 카페로 돌진했는데요. 운전자는 제동장치 고장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세종시 연기사거리 옆 도로.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행하는 사이 25톤 화물트럭이 갑자기 인도를 가로질러 도로 왼편에서 튀어나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상황. 신호를 기다리던 소형차를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그대로 밀고 갑니다. 도로 옆 건물 주차장에 서 있던 흰색 승합차까지 치고 지나간 뒤 카페 내부까지 부수고 들어가서야 멈춰섭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화물차에 카페 문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져 카운터 앞으로 쏟아집니다. 차를 보지 못하고 카페에서 걸어 나오던 50대 남성까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빠갖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뭐가 쿵 하고 연기가 막 하고 오길래 우리 가스가 뭐 잘못된 줄 알고 그 나가니까 차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쫓아 나가시더라고. 이 사고로 처음 들이받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50대 운전자는 구급대가 차를 절단해 구출했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다 차량과 부딪힌 남성과 사고를 낸 60대 남성 트럭 운전자, 카페 주인인 40대 여성 등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왕복 6차선 국도를 달리던 중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옆으로 꺾었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과적이나 졸음운전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해서 늦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앞차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꺾은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구속했고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사실상 무기로 봐야 하는 쇠구슬을 쏴버리고 도망가는 범죄에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보도 직후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범죄를 당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던 경찰이 오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주택가입니다. 짙은색 상하이에 점퍼를 걸치고 흰색 마스크를 한 남성이 골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주차된 차량을 향해 새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합니다. 발사 직후 피해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이고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합니다. 다음날 아침 차 주인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결에 경보기가 울려서 끄고 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경찰을 부르고 너무 황당해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는 이곳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깬 뒤 골목길을 따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깨진 유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쇠구슬.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추정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시비를 걸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의심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저희도 답답한 거죠. 이사 가자는 소리 달고 산다니까요. 지난 일요일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의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깨졌던 카페와는 직선 거리로 100여 미터 정도. 걸어서 2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한 동네에서 벌어진 연쇄 사건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불안하죠. 갑자기 어디서 날라오면 어떡해.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도 많은데 무섭죠. 쇠구슬이가. 오늘 오후 경찰은 차량에 쇠구슬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에 살던 50대 남성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5월 심각한 오염 상태가 드러난 춘천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이번엔 기름통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검은 기름이 가득한 통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부지를 모두 파헤쳐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1m 깊이 땅속에 20리터짜리 둥그런 기름통이 층층이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흘러나온 걸 보시면 검은 액체 물질입니다. 기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요. 30통 정도가 발견됐고 아직 땅속에 더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195억 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부지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작년 말부터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자 도로 포장용 아스콘과 같은 폐기물이 대거 나오는 등 심각한 오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에 기름통이 발견된 지점은 부대 주둔 당시 활주로와 경납고 사이로 국방부와 환경공단이 오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은 땅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 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기지 반환 과정에서 미군 측이 상세한 부지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지 내 토양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는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 측이 우리한테 그 기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관리 대장 전체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넘겨주지 않았고 국방부는 자기들 추정만으로. 국방부는 오늘 현장 조사를 벌여 기름통을 미군이 남기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유통할 때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동 화물차로 운반을 하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냉동칸의 온도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똑딱이라고 불리는 온도 조작기를 이용해서 감시망을 피해왔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경남의 한 물류센터 주차장입니다. 냉동 화물차에 식약처 단속반이 올라탑니다. 당시 냉동칸 온도는 영상 18도. 그런데 냉동탑차 기사가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작 장치의 다이얼을 돌리자 숫자가 영하 4.8도로 바뀝니다. 여기 돌릴 때는 온도가 같이 내려가는 거네요. 온도 조작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실제 냉동칸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숫자가 나타나게끔 조작하는 수법으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겁니다. 지금 온도가 25.5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8도도 조절이 되고 0에서 10도로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조작해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을 유통해온 경남 김해와 경북 경산 소재 업체 3곳과 소속 운반 차량 8대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냉동 식재료는 영하 18도 이하, 우유 등 냉장 제품은 0도에서 10도 이하로 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크지만 냉각기 유지 비용과 유류비를 아끼겠다고 눈속임을 해온 겁니다. 10시간 기준으로면은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식약처는 불법 온도 조작기를 설치한 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고 운반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한국디자인진흥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적발됐습니다. 세금으로 설치한 내부 시설을 몰래 빼돌려서 고물상에 팔아 넘기는가 하면 근무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 일을 하면서 용돈까지 벌었다는데요. 이런 비리가 몇 년 동안 지속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화물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30분 뒤 화물차가 나가는데 비어있던 짐칸에 뭔가가 가득 실렸습니다. 고철차가 갖고 실려가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게 돈이 되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고철업체를 불러가지고 싣고 나가가지고. 경기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옥에서 있었던 일. 알고 보니 폐기물 업체의 흔한 고철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진흥원 지하 4층엔 정수 처리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처 탄천물을 정화해서 쓰겠다며 2001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장비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몰래 배관과 펌프 등을 떼다 파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물상과 은밀한 거래를 하다 적발된 직원은 관리소장을 포함해 6명, 정수시설의 펌프 2개, 화학물질 공급기 1개는 물론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수약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을 방치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한기록이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있을 필요가 없고 10년 이상 사용이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화물차가 재작년부터 수시로 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들락거렸는데 준 정부기관인 진흥원은 올해 3월에야 뒤늦게 부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수장치 외에 구리선과 배관 같은 돈이 되는 다른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관에서는 이제 다들 좀 황당하고 이렇게 끼가 찬다는 식의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건물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철을 팔아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이들은 업무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외국계 회사 짐을 옮겨주고 한 번에 8, 9만 원씩 챙겼습니다. 짐을 나르는 건 밑에 직원들이 맡았고 돈은 간부들이 챙겼습니다. 근무 시간에 한 이런 아르바이트비는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은 무조건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디자인진흥원 측은 문제 간부 3명은 감봉, 관리소장은 견책 징계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정규직이 됐는데 그 이전 비정규직일 때 한 일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인 그 디자인진흥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관리 감독이 좀 취약했습니다.
근무 수칙에 대한 그리고 또 물품 관리에 대한 그런 수칙도 제대로 마련돼야 되겠고. 디자인진흥원 측은 시설 관리 직원들의 알려지지 않은 비리가 더 있다고 보고 뒤늦게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했던 신규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운전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고령층은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죠. 이유가 뭔지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의 운전학원. 운전대를 천천히 돌리면서 회전에 집중하고 있는 남성 교습생은 올해 나이가 67살입니다. 经过这段时间的训练，在教练的指导下，科目3应该是有把握。 70이 거의 다 돼서 처음 해보는 운전치고는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接受能力可能比较迟钝一点，反应比较慢一点。突出的一个是方向感、体力、视力上。 중국은 70이 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해왔는데 다음 달부터 고령자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30년 후 예상 노령 인구만 4억 명에 달하는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늦게나마 운전을 배울 기회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 손자 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온다거나 가까운 외출을 하는데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他家俩前次又上学了吧？争取多少回数考了不让我考啊？为啥子？家里我车给限制还是？ 노인 운전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년간 50세 이하 신규 운전자가 120만 명 늘었는데 60대 이상은 203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령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노인들이 차를 사게 하겠다는 것도 중국 정부가 공공연히 밝힌 이유입니다. 자동차 판매를 활성화해 내수 중심의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차원입니다. 자율주행, 주차 같은 성능이 발전하는 데 비해서 기존의 일률적인 노인 면허 금지 정책은 구시대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노인 운전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함께 있습니다. 对70岁以上的老年人考证增加了相关的反应力认知力这方面的专业的测试. 우리나라나 일본은 노인 운전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령층은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금전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더 늘게 되면 중국도 우리나 일본 같은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당국은 일단 이번 정책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사는 장수 말벌.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살인 말벌로 불리면서 퇴치 작전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한 숲에 우주복같이 생긴 방호복을 입은 곤충학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장수 말벌집 퇴치 작전이 펼쳐진 건데요. 전신 보호 장구뿐 아니라 대형 진공 청소기까지 동원해 벌집과 약 200마리의 말벌을 포획했습니다. Well, we found one and we took it out. We're all pretty happy here. So. 아시아 거대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벌로 미국에선 지난해 처음 포착됐는데요. 꿀벌들을 잡아먹어 양봉업계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고 독침이 방호복을 뚫을 정도로 강해서 반복적으로 쏘이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자 현지 언론이 아시아에 살인 말벌이 상륙했다며 호들갑을 떨 정도입니다. 장수말벌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세 지역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류들이긴 한데 무역선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면서 이제 외래종이 되는데 말벌이 거의 없는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퍼졌을 때는 이 타격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전문가들은 북미 여러 지역이 장수 말벌의 원산지인 동아시아와 기후 조건이 비슷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수 말벌이 자리 잡게 되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서 사전에 퇴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수 말벌은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장수 말벌을 공짜로 퇴치해주는 사설 업체들도 있습니다. 장수말벌 제거는 우리가 돈을 안 받아요. 벌이 그 독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약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불법인데요. 신경독이 있는 장수말벌은 법으로 식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절벽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그 절박함을 겨냥해서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들이 솔깃한 약속으로 치장하고 접근해 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덜컥 계약을 하지만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너무 다른 거죠. 저는 그냥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조금 망연자실했죠, 되게. 일식 주점을 하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타격을 받고 지난해 실내 포장마차로 업종을 변경한 오모 씨. 이번엔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걸려온 광고 대행 업체 전화. 이벤트 당첨자처럼 1년 뒤에 매출이 오른 것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이라고 하면서 명단을 이렇게 여러 명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분들이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고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 매출이 1년에 6천만 원 이상이 오른다. 체험단의 후기로 가게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받기로 하고 13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이 광고 업체에 대해 검색하자 뜻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 조금 뒷말이 너무 많아서요. 삼성도 LG도 안 좋은 걸 다 올라와요. 근데 다 판매되고 이용하시잖아요. 3개월 안에 매출 올려드린다고. 업체가 보내준 블로거들도 당초 들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도 블로그 보고 찾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매출 상승은 당연히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소개를 지속적으로 시켜주기만 하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26살 안모 씨는 쇼핑몰을 검색창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더 쉽게 노출이 잘 되실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이나 관련 카테고리만 검색을 하셔도 사이트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배정을 도와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신규 업체에 한해 검색 광고와 80만 원 상당의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솔깃한 제안. 월 3만 원의 관리 비용만 내면 된다는 말에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업체의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건 완성된 블로그를 확인한 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을 쓰는데 다른 은행이 들어와 있고 예금주도 안 적혀 있고 전문가가 했다고 보기 너무 믿기 어려웠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79만 원짜리라고 믿겨지세요? 업체한테 키워드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20대 쇼핑몰이라고 명시도 했었고 40대 가을옷은 저는 여기서 쓰일 만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환불 요청에 날아온 환불 내역서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월세 30만 원짜리에서 살았었고 진짜 한 5만 원, 10만 원 막 아껴가면서 겨우겨우 500만 원 정도 돼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꿈과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 전화 한 통에 사라져버렸는데요. 지난해 검색 광고 피해를 본 후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황의민 씨. 이거는 전체 카톡방인데 지금까지 800여 명 정도의 피해자를 상담했는데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은 거의 같았습니다. 처음에 말한 조건과 다르다. 광고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무성의하게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화상에서는 10가지의 서비스를 준다고 해놓고서는 계약서상에서는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또는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1개나 2개 정도만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이행을 하지를 않아요. 환불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불만족시 환불을 즉시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안 받고 나중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이스톡은 녹음이 안 되니까. 이런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분쟁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까요? 업체들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정부 기관의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드린 곳은 네이버 지도관리 담당자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그런 광고를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넘어가겠지만 그럼 네이버 지도 담당자구나. 네이버에서 특별히 나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믿을 만한 회사인 것처럼 규모와 실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더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코로나였잖아요. 인터넷으로 홍보해야 되는 시대가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도 더디고 시간 투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의심 안 하고 믿고 맡겼는데 하지만 피해 자영업자가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일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끝. 소송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00만 원이었으면 쫓아갔죠. 근데 130만 원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하시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나는 내 생업도 지금 돌진 않은 아기도 키우기 버거운데. 이런 현실에서 광고 영업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동종의 피해를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 시 믿을 만한 업체인지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는 등 자영업자들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기만적인 영업행위로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는 소수의 특정 광고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소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상해서 이를 보호하는 방법 또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법적 실효성을 좀 더 담보할 필요가 있다. 힘든 시기에 먹고 살려고 하시는 일이겠지만 힘든 영세상인들 등쳐먹는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오늘도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일 오전에 발인이 이뤄지는데 운구 행렬이 삼성전자 본사나 반도체 공장 등에 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장례식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문영 기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문 행렬은 저녁이 되어서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인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밤 늦게까지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먼저 빈소를 찾은 건 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과 구자열 LS 회장,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은 고인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 등을 언급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신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 어르신분들이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 주시면 좋은데. 이홍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재벌 개혁이 삼성의 경쟁력,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힘이 될 것이다. 고인이 생전에 예술, 체육 분야를 지원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만큼 문화, 체육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이병철 선대 회장을 기리며 만든 호암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배우 윤여정 씨와 야구 선수 박찬호 씨 등도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연결식과 발인은 내일 오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구차 행렬이 장지로 이동하는 길에 삼성전자 본사나 반도체 사업장 등에 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세부 일정은 밝히지 않은 채 가족장인 만큼 간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80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전복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할머니를 덮친 건데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할머니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키만큼 쌓인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온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화단에 들이받고는 인도의 바퀴를 반쯤 걸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돌진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할머니는 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이곳까지 80m를 밀려온 차량은 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혀서야 멈춰섰습니다. 가는 바퀴가 뚫어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속들이 바퀴하고 이렇게 연결된 축 같은 것이 저기 또 빠져 있더랬어요. 80대 할머니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하면서 7년 전부터 혼자 살아온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구조된 40대 남성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길을 가던 남성 한 명도 차량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거기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신 거로만 알고 있거든요.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응급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거세진 사퇴 압박, 빨라진 공수처인데 사퇴 압박에다 공수처란 단어가 등장한 걸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태도에서 거취 문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오늘은 여야 의원들도 그만두라고 촉구했는데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위법하거나 규정이 위반된 사항이 있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랬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수사지휘권 불법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누가 불법을 행사하는 거냐, 윤 총장이냐 추 장관이냐 여기에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 이 교통정리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 총장의 국감 발언 이후에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한 거다. 이런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고 아까 앞서 보도했지만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이제 뒤늦게나마 지금 추천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속도가 붙겠죠. 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준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에만 민주당에서 13개의 관련법이 발의됐는데요. 네. 공수처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범죄인 인도법, 또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일부 개정안에는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명문화하면서 국제적 지위, 위상을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인권입법, 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고발기관,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공수처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수사 중지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네. 검찰의 기소 중지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도피나 은닉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시간 끌기 상황이 생겼을 때 공수처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패방지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에 공수처 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거든요. 네.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들과의 충돌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두순을 막아라. 국회 골머리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국회에서도 또 이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고요. 네. 정치권에선 다소 극단적인 주문까지 나왔는데 관계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게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를 좀 보니까요. 49명 정도가 성충동 그 약물치료를 했는데 재범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도 후속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되면 더 확실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른바 화학적 것의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것하고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나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최혜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국감에 나와 네. 조두순 전담팀 구성과 24시간 한라인을 마련해 신속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고요. 네. 또 해당 지역 검찰청은 조두순 특별 준수 사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조 씨의 외출이나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법원이 이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네. 또 안산시는 주변 지역 CCTV 설치를 늘렸고요. 무도 3단 이상의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주변 지역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자, 조두순의 출소가 정확하게 언제죠? 네, 12월 13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초딩 헐크로 통하는 최명진 선수가 일주일 만에 초등부 100m 한국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뛸 때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명진 기자입니다. 초등부 6학년 100m 결승전. 최명진 전국 2위서. 한눈에 봐도 다부진 체격의 최명진이 출발선에 섭니다. 이번에도 최명진의 질주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출발 몇 걸음 만에 빠르게 치고 나가더니 맹렬한 속도로 엄청난 격차를 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1초 62. 일주일 만에 초등부 100m 한국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제 예상처럼 2배 신기록을 깨가지고 네, 정말 기뻐요. 조깅 뛰고 그냥 질주 같은 것만 했어요. 최명진의 신기록 행진은 경이적입니다. 지난주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초등부 100m 한국 기록을 27년 만에 경신했고 하루 뒤엔 200m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100m 신기록을 일주일 만에 0.05초 더 당겼습니다. 대형 유망주의 등장에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초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 너무 잘 뛰는 것 같고 힘이 엄청 좋아요. 뛸 때 트랙의 반발력을 이용할 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그 메달을 걸어주시니까 정말 놀랐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명진은 내일 200m에서 또 한 번의 신기록 행진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올 시즌 남자 배구에도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흥이면 흥. KB손해보험의 2연승을 이끈 바로 이 선수입니다. 블로킹이 있든 말든 위에서 내리 꽂아버립니다. 불안정한 연결도 제자리에서 또 런닝 점프로 해결해버리고요. 거의 농구 스텝이잖아요. 말리에서 본 표범 같습니다. 이 대각 스파이크 좀 보세요. 와, 각이 엄청나죠? 말리에서 온 19살 최연소 외국인 선수 케이타인데요. 이 선수 공격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번 흥이 났다 하면 멈출 수 없는 세리머니가 최고. 신나게 뛰고 춤도 추고 리듬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미사일 같은 강 스파이크 뒤 흥겨운 뒷부리는 벌써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 동작은 무슨 뜻일까요? This is the best one, you know, because I like this too much. It's when I spike over every time, so I like to do this. Like nobody can see me. 양팀 최다인 32점을 퍼부으며 팀의 개막 2연승을 이끈 케이타. 이 선수 올 시즌 정말 일 한번 내겠는데요.
먼지에 답답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밤이 된 지금도 서쪽 많은 지역에 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데다가 또 스모그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내일 출근 시간대 서울 등 중부지방의 농도가 높겠고요. 안개까지 짙게 뒤엉키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점차 먼지를 밀어낼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밀려난 먼지가 남부지방에 잠깐씩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제는 점차 청정한 공기와 맞바꿀 추위가 대기 중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은 정도겠지만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찬바람 때문에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는데요. 이렇게 한 주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낮까지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7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